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이번 시간은 건강보험 실무 청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청구 실무를 하기에 앞서서 자, 이제 이건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의 외워두다시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일 재원 환자 수는 현재 시점의 재원 환자 수에다가 오늘 입퇴원한 환자 수, 일일 재원 환자 수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재원 환자 연인 원수는 일정 기간 동안에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의 총 합계가 되겠죠. 자, 일일 평균 재원 환자 수, 이것들은 이제 일정 기간, 뭐,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의 재원 환자의 연인 원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자주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병상 이용률, 그 다음에 병상 총 가동수, 그 다음에 뭐 병상 회전율, 이런 정도죠. 자, 병상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 이용이 높으면 병원이 당연히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거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좋겠죠. 자, 병상 이용률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재원 환자의 연인 원수, 가동 병상 수 곱하기 100에다가 분의 일정 기간 동안의 환자 연인 원수, 이것이 병상 이용률이죠. 자, 병상 회전율은요. 병상이 이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병상 회전율은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평균 가동 병상 수분의 일정 기간 환자 실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병상 이용률이 높으면 병원의 재무 건전성이 좋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원일수는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환자가 병원에 머물러 있는 날수.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당일 입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일 입퇴원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루로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자료로 보시고 병원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요거죠. 일평균 외래 환자 수와 일평균 초진 환자 수. 자,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외래 환자지만 초진 환자가 수가가 더 높기 때문에 초진 환자는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평균 외래 환자 수가 100명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초진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병원은 경영 상태가 좋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외래 환자 초진율. 자, 외래 환자 초진율은 뭐예요? 우리 병원에 왔던 환자들 중에서, 그쵸, 앞에서도 했습니다. 외래 환자가 중에서 초진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자, 병원은 외래 환자도 중요하고 입원 환자보다 병원에 소득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것이 외래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 환자의 초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 환자 신환율, 입원율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응급 환자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 종합병원들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래 환자 연간 1인당 평균 방문 횟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를 해 놓으시면 우리 병원에 환자가 보통 몇 번 정도 오는지를 안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병원에 환자를 몇 명 정도 오는 걸로 병원을 세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입원 환자 비율과 외래 환자 비율. 자, 병원은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요. 자, 그런데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은 의원과 병원은 다르죠. 의원은 외래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병원은 입원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면 입원 환자가 굉장히 많아야만 병상 회전율이 높아야만 병원의 경영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병원 감염률 요거는 조금 외워두시기 바래요. 병원 감염률은 일정 기간 중 병원의 감염 환자 수를 뭘로 나눠요? 기간 중 퇴원한 환자 수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환자가 100명이 퇴원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감염이 됐다. 그럼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10%가 되는 거죠. 자,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원 감염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외래 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 그 다음에 입원 환자 1인 1인당 평균 진료비, 이런 것들은 청구 실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외래 환자가 연 100명이 왔어요. 그랬는데 외래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나누는 거죠. 자, 1,000으로 나눠서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에 1인당 평균 진료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병원에 그러니까 의원은 외래 환자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좋고 병원급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입원 환자 1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입원 환자 연인 연수분의 입원 수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양급여 비용 청구로 들어갈게요. 이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뭐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청구 실무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에 대해서는 자, 청구인은 누구여야 돼요? 요양기관의 대표자. 여러분이 청구 실무를 한다고 하지만 청구를 하는 사람은 병원 원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드시 작성자가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서 이제 날인한 2인의 공동 작성 시에는 작성 책임자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작성자는 대체로 사수가 작성자가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는. 자, 이제 지금부터 청구 실무로 하나하나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청구를 할 때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통 EDI로 많이 청구를 하죠. 그 다음에 디스켓 청구는 요즘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자, 청구하는 방법은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냐, 매체를 이용해서 하냐, 서면이냐, 이 중에 한 가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 방법을 우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를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우리 병원에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뭐 디스켓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심평원에 미리 전화해서, 근데 사실은 심평원 전화해서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통화가 안 됩니다. 자, 심평원에 사전에 알린 후에 그 심사가 우리가 청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구입한 목록과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이 과거였는데 이제는 2010년도부터는 이런 구입 내역이 신고를 하는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 구입 내역 목록은 이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양급여 비용은 어디로 청구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의 청구 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어디에서는 청구를 해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여기에다 청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병원. 자, 지원에다 청구를 하는 청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뭐 이런 데들은 지원에다 청구를 하게 돼요. 자, 본원과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야, 이렇게 보면 본원이 있고 지원이 있고 그렇죠. 여기 서울 지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상급종합병원들은 어디에다 청구를 해요? 심평원 본원에다 청구를 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 등은 어디다 청구를 합니까? 각 지역의 지원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급에 여러분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서울 같으면 심평원 서울지원에, 경기 북부나 강원도는 의정부 지원에, 경기 남부는 수원 지원에, 부산이나 제주는 부산 지원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병원을 들어가게 되면 병원에서 이미 다 지원에 신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특별히 서울은 서울 지원에 신청을 해야 돼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 자, 청구하는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서면이나 전산 매체로도 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서면이나 전산 매체로 할 때는 외래는 내원일이 기준이 되고 입원 환자는 퇴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속한 다음 달 1일부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병원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구를 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청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2번은 퇴원일이 속한 날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1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의원의 외래나 약국은 환자가 온 날, 내원일이 속한 날에 다음 달 초일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왜 다음 주부터 하느냐면 입원 환자에게는 병원에서 투여되는 뭐 의료라든지 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청구 기일이 짧죠. 그 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한 달 예를 들어 이번 5월 10일 날 왔다. 그러면 6월 10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청구를 하는 것이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원 환자에 비해서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외워두실 거는 여기서 입원 환자는 청구를 언제 한다? 이 환자가 퇴원일이 속한 날에 그 다음 주부터 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다. 그 다음에 의원의 외래나 약국은 이 사람이 내원한 날이 속한 날에 다음 달부터 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입원 환자는 다음 주부터, 외래 환자는 다음 달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자,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할 청구를 하는데 이제 아까 지금 했던 내용들 여기 이제 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입원은 주 1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산 매체나 서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내용 그렇게 여러분이 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청구를 할 때 청구인은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하게 될 병원의 대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성 책임자만 반드시 작성자가 2명, 3명이었다 할지라도 그 조수는 기재하지 않고 사수만 기재한다. 선임자만 기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병원들은 다 EDI 청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뀔 때는 심평원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를 할 때는 상급병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치과대학교 부속 치과병원은 심평원 본원에 청구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경우에는 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 청구를 하는데 서울은 서울지원, 전북은 전주지원, 인천은 인천지원 이렇게 각 지역의 지원에 청구를 한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원에 청구를 하게 되겠죠? 자, 청구의 시기는 언제 하느냐? 입원 환자는 주 1회 할 수 있다. 외래 환자나 그 다음에 장기 입원 환자는 월 단위로 분할해서 청구를 한다. 언제부터? 다음 달 초일부터. 장기 입원 환자는 30일이 초과됐을 때부터 장기 환자로 봅니다. 자, 의약품 구입 자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초일 날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앞에서 보았던 거하고 청구 시기가 거의 같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서면이나 전산 매체로는 내원일 다음 달부터 EDI로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외래는 다음 달부터 이렇게 의약품 구입 자료를 제출을 청구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교재를 보면서 외워야 될 부분들만 따로 표시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